안녕하세요. 주말에 큰 변화가 여권에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한동훈 갈등.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토론회도 불참하고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인물 박지원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올 것이 왔다, 온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예. 왔습니다. 지난 1월 3일 날 그 김성회 소장 고향에서 출마하신 분 그 방송 때 실장님이 그러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 짐작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시키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은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검찰총장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거해서 명령을 하면은 밑에 사람들은 복종을 해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부장 제일 손발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쇼하는 척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말을 제일 안 듣는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다 픽 웃어버렸어요. 까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두 가지 명령은 첫째, 김건희 특검을 죽어도 무산시켜라. 두 번째, 공천을 학살해서 검찰 출신 박아라.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잘 나가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고 한동훈 장관도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을 또 뽑을 확률도 있다. 오, 새로운 해석이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를 잘못 관리하면 중간에 잘릴 수 있다. 이게 현실화, 어쨌든 큰 판이 벌어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두 가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첫째, 김건희 특검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라. 두 번째, 용액관. 용산 핵심 관계자. 그렇죠. 검사들. 공천을 확실하게 해라. 그런데 저는 김건희 특검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이걸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한동훈 장관이 물러갈 것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그렇게 봐요.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스인 거죠? 당연하죠.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임기 2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권력의 줄잘 서는 DNA가 발전돼 있고 민주당은 저항하는 DNA가 발전돼 있는데 이제 벌써 딱 보니까 수원에 이수정 교수. 범죄심리학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이 두 분들이 김건희 리스크, 즉 디올백 이런 문제 등에서 사과를 하면 된다라고 연기를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군부를 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은 수용하되 총선 후에 하자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나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렇게 솔솔 펴서 제가 SNS에다 이수정 교수하고 김경률 비대위원, 김건희 여사가 공천 줄까? 터졌어요. 한동훈 당으로의 변화는 힘들다. 내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검사란 사람들은 대통령도 검사고 비대위원장도 검사인데 싸울지만 알지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건 모른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 만에 비교적 빨리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를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이러면은 정치는 민심과 함께 가야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한 사과를 검토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건 1단계고 사과를 하면 또 뭐. 아니 글쎄 예. 그 정도라도 이제 틀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정치는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 있더라도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겨요. 아주 지론이시죠. 예, 그런데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심을 쫓아서 최소한도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갔다가 중전마마한테 걸린 거야. 우리가 지금 사극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옛날에. 예. 보면은 중전마마한테 거역한 대신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일종의 영린이야, 영린. 예. 제가 예전에 본 미드 중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그 대통령 영부인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보스와 같은 침대를 쓰는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다. 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웃기는 게 아무리 화가 났어도 대통령은 국사를 챙겨야 되는데 회의를 불참하고. 아, 글쎄, 오늘 보면은, 나 진짜 웃기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정은 간 곳 없고, 예. 총선만 신경 쓴다. 예. 그런데 오늘 소위 민생 토론, 민생 보고 40분 전에 그러니까. 불참 통보를 하니까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한다고 하니까는 생중계 팀들이 전부 이게 말이 돼요? 영부인 문제 때문에 이거 안 한다? 이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아니죠. 눈에 보이는 건. 예. 국정을 사보타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이기는 비대위원장은 없다. 아니 실장님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최근 들어서 잠적해 있어가지고 총선에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 남편을 좀 달달 볶았구만요. 볶은지는 모르고 그것도 말했다가 그렇죠. 고소당하면 예. 안 그래도 저 지금 아주 경찰서 검찰 뭐 이거 징그러워서 못 살겠어요. 볶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볶았다고 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은 윤석열 대통령 쪽대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건에 사과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결국 탄핵당했다. 글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 변명도 또 나빠요. 예. 몰카 그게 음모다. 거기부터 수사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대통령실이 경호실이 이번에 그 진보당 강성희 의원 보세요.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마주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것도 잠시. 뒤돌아선 윤 대통령을 향해 강 의원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곧이어 경호원들이 애워싸고 입을 막고 끌어냅니다.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중인 환시리에 말을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경호원들이 패대기 쳤다고 하면은 이것은 제가 볼 때 박정희의 박종규 경호실장, 전두환의 차지철 경호실장이 상환되어 온 것 같아요. 과거에 이효상 국회의장께서 박정희 대통령 지나가는 길에 거기서 대통령을 만나 뵈려고 서 있다가 경호원들한테 개망신 당했잖아요. 옆구리를 질러버리면서 비키라고. 그런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경호를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경호원들이 과연 김건희 여사한테 몰카가 들어갔으면은 이 책임은 누구예요? 거기서 만약에 위해 물질이 김건희 여사가 사고가 당했다고 하면은 국가원수 내외의 안위는 국가안보 1호예요. 이런 것을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아, 그게 음모다. 그 말이 돼요? 2인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저렇게 그냥 막 돌아다닐 때 알아봤어요. 태양은 하나예요. 둘이 되니까 싫어하죠. 저는 이것을 권력 투쟁이라고 봅니다. 태양이 되려다 만 사나이가 되는 건가요? 달도 안 됐는데 태양 되려고 그렇게 또 돌아다니니까. 근데 보수 언론 오늘 아침 사설 같은 거 보면 일단 한동훈 편을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문법을 비교적 빨리 안 거예요. 알아서 정치는 민심과 함께 가야 된다. 민심은 김건희 특검이고 또 디올백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연기를 피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1차적 책임이 있지만은 권력의 속성상 대통령 중심제에서 임기 5년 중 2년도 못 됐는데 태양이 둘 되고 거역을 하면은 그게 살아남겠느냐 이거죠. 그래도 1대 9의 게임이 아니라 뭐 4대 6이나 5대 5의 게임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나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물러가야 돼요. 물러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용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수행실장인가 후보 때 했다는데 이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나와서 풍향계죠, 풍향계.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의원총회에서 원고를 읽었다. 그것이 방향이었다. 풍향계였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무신분립 공자님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 개입하지 않겠다. 공천 개입하지 않겠다. 해놓고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입술에 침도 바르기 전에 바뀌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진척되고 심지어 이관섭 비서실장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은 대통령 말을 따라가야지 한동훈 말을 따라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있겠어요? 여당의 간판은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그러면 김기현, 한동훈 또 다른 누가 등장하겠네요. 선거 앞두고. 글쎄요. 후임 지금 벌써 여의도 기자들은 후임이 누가 될까 탐문하더라고요. WC가 원래 비대위원장이 될 뻔했는데. WC 하지 말고 원희룡 장관이 예.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서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 내부한테 굉장히 그 충성심을 보였잖아요. 원희룡 비대위원장은 또 개항에 계속 출마하고. 아니 글쎄 그건 모르지만은 예. 저는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내분이 이제부터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특검을 받든지 어떤 조치를 받아들여야지 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면서 영부인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나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산적한 국정이 있는데도 개입하지 않겠다. 당무 개입하지 않다. 공천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난리를 피우고 하면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정신 차릴 분은 윤석열 대통령 내분이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는 지난번에도 드러났지만 카톡을 수백 번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것을 다 봐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알만한 사람 알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고발을 하겠어요? 폭로를 하겠어요? 이런 것 정도는 이미 다 정리가 돼요. 한 배를 탄 것, 같은 배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권력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자업자득한 게 있다. 태양이 둘인 것처럼 돌아다니면 안 돼요. 좀 너무 빨랐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내면서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 정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돌아다니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더라도 대통령의 측근들이 저거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도 살아남지만은 측근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절대 살아남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통찰에서 오시는 말씀 같습니다. 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집을 한번 지어본 사람이고 한동훈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싸우면 결국은 대통령이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실질적 1등 공신인 이준석도 차버리잖아요. 대통령이 국사를 어떻게 보는지를 좀 국민을 절로 보는 거지 뭐 사례를 통해서. 국사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국사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가느냐, 누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로 뉴스에 초점은 넘어갔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버티면 어떻게 버텨요? 버티기는. 그 드라마도 볼만하겠습니다. 그건 못 버티는 거예요. 예, 이거 내가 다 해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고한 대로 그러면 2부에서는 영원한 박람회 박지원 실장님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법사위에서 야당 시절 맹활약을 했던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모시겠습니다. 남매 아니시라는데요? 두 분 얼마 만이세요? 네, 오랜만이셔요. 예. 네, 해남에서 얼마나 많이 다니셨으면 얼굴이 좀 타셨네. 저는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초인적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돈 좀 드렸네요. 이게 그러니까 텔레비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예, 유튜브가. 그러니까는 뭐 할 수 없이 또. 돈 좀 드렸네요는 우리 남매가 하는 소리입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두 분만이 아는 그런데 반도체 주권국가 이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쓴 걸 보니까는 참 잘 썼더라고요. 근데 나는 반도체 아무것도 몰라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아니 알아야죠. 네, 그런데 네. 책명을 왜 반도체 주권국가야? 박영선 주권국가 하면은 내가 오라버니로서 총리라도 할 건데. 박영선 장관님이 미국하고도 하버드에서 1년여 공부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요 반도체 주권 국가 책을 쓰셨고 겸사해서 귀국했다가 이제 집안에 또 좀 상도 있으셨어요. 내일이 3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모레 네, 다시 하바드로 돌아가요. 네, 모레 출국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오셔서 뭐 언론 노출이 거의 없었는데 그나마도 오늘 출연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출연 요청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 뭐 미국 가서 전화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곤 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해남반도 진도에서 국회의원 나온다고 네네네네.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진우 기자 있잖아요. 네네. KBS 주진 라이브 많이 출연했잖아요. 네네네. 출연 정지 1호야. 박지원 그쵸. 원장님이. 뭐 박영선 장관님 하면 가장 최근에 이제 정치적 행보는 의원 배지까지 띄고 서울시장 나가셨는데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때 그분들한테 잠깐 인사 한번 하고 반도체 얘기하시죠. 뭐 다 제가 부족한 탓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선거에서는 당선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에다가 공천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너무 짧았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의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낙선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선거를 못 도와드렸죠. 맞습니다. 네. 내가 갔으면은 사실은 그때 제가 원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번 대선에 출마하셔라.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죠. 대선에 출마하시 빨리 국정원장을 그만두셔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할 듯 하시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때 천추의 한입니다. 뭐 3년 뒤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을 박영선 주권 국가로 하는 게 예, 좋다. 그럼 다음 선거가 있으니까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이제 우리 조카들도 하버드 다 나왔잖아요. 근데 또 가보고 그러면은 진짜 좋은 세계 제일 좋은 대학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실력 가지고 하버드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맞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계속 글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 총선에 아직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출마를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큰 용꿈을 꾸고 있다.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예. 그때는 저하고 경쟁을 하든지. 지금 제가 오늘 그럼 예비 대통령으로 두 분이랑 방송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또 누이 동생이 먼저 한다 하면은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면은 이길 거예요. 제가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면요. 예. 저한테 총선 출마를 해야 된다. 왜 안 하냐.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그 좀 새로운 잡을 구하고 싶다. 그랬더니 새로운 잡이 있대요. 그래서 원장님 그게 뭡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 해남에 와서 사무국장을 해라. 그래서 주진우는 보좌관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그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답변이 더 재밌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나? 그 자리는 말이야 다음번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미리 다 자리를 팔고 계시네. 우리 농담한 얘기. 그 중기부 장관을 참 잘하셨어요. 그때 저도 대덕이었죠. 그때 아직 중기부 대덕에 있을 텐데 내려가서 공무원들 만나니까 모처럼 경제를 알고 실세인 장관이 왔다고 아주 좋아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마감뉴스 앵커 LA 특파원도 하셨지만 MBC 보도국의 경제부장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이야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꾸준히 공부해온 거구나. 또 어디서 보니까 삼성 그 금산분리 무서운 저승사자가 오늘날 와준 한국 산업의 보호자를 제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반도체 이 책은 왜 쓰셨어요? 반도체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냐. 이제 여기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MBC 경제부장을 했던 것이 밑거름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부장 되기 전에 1980년도 말, 90년 초 요 무렵에 전경련 출입 기자를 했었어요. 그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전경련의 제주 여름 학예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에 전경련 출입 기자들만 따로 간담회를 했는데 이 간담회가 한 3시간 정도 진행됐었습니다. 그 양반 말이 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또 천천히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그 중심축이 있었던 것을 한국으로 옮기는 그 시작 단계였었죠.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저거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이건희 회장이었고 두 번째는 그 후로 제가 근무하는 곳이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카메라도 이렇게 3대씩 있고 한데 이게 전부 반도체입니다. 카메라도요? 그렇죠. 그리고 텔레비전 자체가 반도체죠. 그러니까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그리고 트랜지스터에서 직접 회로로 옮겨가는 이 단계가
전부 반도체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이렇게 브라운관이 있어서 볼록 렌즈 형태로 볼록,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얼굴이 큰 사람들은 완전히 이상하게 나오고, 과거에는 텔레비전에 나오려면 정말 얼굴이 이렇게 주먹만한 이런 사람 아니면 거기서 참 뜨기가 어려웠던 시절인데, 요즘은 이제 플랫 TV라서 상관이 없지만요. 아, 그런 게 또 있네요. 아, 그럼요. 오. 네. 지금 두 분도 다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나는 그냥 다 멋있대요. 잘 나오는데. 아니, 뭐 실제 지금 저기서 지금 기록하시는 분, 예. 저 정도로 얼굴이 조그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방송국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요. 다 반도체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요? 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건 아니에요. 할 말이 없죠. 아니요. 그냥 조금 아는 거. 잘 설명을 해요. 오래 겪어보신 분의 말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를 알면 열을 얘기한다. 그건 굉장히 총명함의 우리 참- 아니요, 박남매는- 그게 박남매의 특징입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한쪽이 없어서 많이 아쉬우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적인지 알 수가 없어. 옛날에 우리 그 법사위에서 활약할 때 이 얘기를 하면은요, 그때 검찰이 저희를 정말 괴롭혔잖아요. BBK. 뭐 얼마나 이런 거 많이 뒤졌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항상 팀플레이를 했었는데, 이 팀플레이로 성공한 거죠, 네 사람이. 근데 반도체가 바로 팀 스포츠입니다. 요 얘기 좀 이따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썼냐면, 박지원 원장님이 이제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 질문을 해온 것은 다 제가 하고, 제가 연구한 거는 박지원 원장님이 하고, 이러니까 검찰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범인이 누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넷인데 팀 플레이를 하니까 아젠다를 딱 결정을 해가지고 초선 이춘석 의원이 쫙 치고 나가는 거예요. 기승전결팀. 그 익산에 네, 익산에.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남매가 공격을 하고 진짜 마무리는 스마트한 우은균 마무리는 간사가 정리를 해요. 그때 기록 보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그 한나라당 법사위원이 12명이었어요. 맞습니다. 12대 4. 한동훈 장관을 하나도 못 잡은 것은 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100% 동의. 아무래도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 말씀만 더 하면 예. 이제 반도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설명하더라도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또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국회의원은 7분의 예술이다. 7분의 예술. 7분간에 지리. 의원들이 질문하고 장관들이 답변하는 거예요. 딱 7분이에요. 이 7분에서 천여 명의 기자 귀에 들어오고 TV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둘이가 제일 많이 나가요. 왜 그러냐? 박영선 의원은 방송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심플합니다. 앵커 출신이라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근데 책 보니까 무슨 국가대표 반도체 취재 기자가 되신 것 같아요. 메시지가 심플하다. 그래서 메시지가 뭡니까? 이 책의 메시지는. 이제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 됐다. 그래서 이 국가 대항전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가 반도체위원회가 필요하다. 보통 이런 무슨 정부와 정부에서 만드는 위원회 같은 것이 보통 민간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정도에서 대충 끝나고 말아요. 그동안에 보면. 그렇게 하면 100전 100패한다. 각계 전투로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 대만, 일본 다 지금 국가적 팀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반도체가 팀 스포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은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소재 장비는 일본, 설계는 미국, 이런 식으로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분업이 이루어져서 지난 30년간 왔던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그 나노 기술을 빨리빨리 이제 획득을 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주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지난 30년간은 아날로그에 걸쳐 있는 디지털이었죠. 지금은 그냥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There is no digital without chip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없이 칩 없이는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모두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반도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경쟁력이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이제는 자동차용 AI 반도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거에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뭐 엔진이 좋아야 된다 뭐 이랬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반도체 설계,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된다. 개별 기업 대항전에서 국가 대항전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판을 짜고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하다가 그 질서 있는 국제 간 분업 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나라의 모든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진출하면서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 반도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대항전으로 되면서 각 나라마다 자신들이 반도체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지금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없어요? 우리도 하긴 하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600몇 조를 2050년까지 해서 경기 남부를 뭘 하겠다 그래갖고 국민들한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잖아요. 반도체가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디테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건 이미 삼성전자에서 다 발표한 거예요. 투자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용인 클러스터는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이 처음에 시작한 용인 클러스터가 수도권 과밀 이것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걸 허가해줬어요. SK 하이닉스에. 그리고 나서 2023년 3월 달에 삼성전자가 300조를 용인에다가 또 투자하겠다고 해서 용인 클러스터가 이렇게 L자형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이 L자형의 경기도 남부 지역, 평택, 안성, 뭐 이천 여기를 완전히 통으로 엮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의 3대 조건은 사람, 물, 전기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SK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가 지금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가는 이유가 바로 이 물 문제 해결에 아주 애를 먹었거든요. 팔당에서 용수를 끌어와서 이 물이 용인을 거쳐서 평택 삼성전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물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해갖고 이게 용인 시장에 아주 골칫거리였었어요. 지금도 아주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해결이 많이 됐다고는 했습니다. 전기는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기는 2050년까지 10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 10기가와트는 한반도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500만 명이 쓰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럼 뭘로 할 거냐? 이번 정부는 LNG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 그다음에 강원도 쪽에 석탄 발전소 이런 거에서 끌어오겠다는 건데 문제가 아리백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회사가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고 반도체를 만들면 우리 수입 안 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저탄소 발생,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덜 시키기 위한 그러면서 좋은 양질의 전기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 노력이죠. 네.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디테일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없으면 다른 선진국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한국은 저거 선거용이구나. 아유 쟤네 정말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저는 발표가 되지 않도록 빨리 디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 아리백은 대통령은 안 해도 그 김동연 지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동연 지사가 이제 대통령이 이 반도체와 관련된 클러스터를 발표하니까 이거 껍데기밖에 없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얘기를 못하냐 이거죠. 민주당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 반도체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이에요.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여의도 당 민주당. 차원에서 제 여의도 말은 민주당. 당 차원에서 제가 좀 이상해. 제가 이 반도체 주권 국가를 쓴 이유도 민주당에서 이 이슈를 선점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이슈에 좀 관심이 없고 정말 다른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아니 메시지만 남기고 미국 가시면 어떡해요. 남아서 이거 당을 바꿔내셔야지. 윤석열 대통령도 아리백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 대선 대선 때. TV 네. 토론 네. 때. 몰랐죠. 예. 그리고 지금 이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전기 네. 생산이 신안, 전라남도 신안 해상풍력 발전이 거기서 그렇죠. 8.3 기가와트 해상풍력이 생산돼요. 네. 이 공부 전- 많이 하셨네요. 이 전기를 사용하면 아리백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송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전봇대를 쭉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민 반대가 심하죠. 아니 네.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 킬로와트짜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송전탑이. 지금 현재 지하화로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그것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돈, 또 이제 이것을 그 송전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전직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전직 경제장관과 전직 정보기관장의 정책 토론을 국정원장. 보고 계십니다. 국정원장 하실 때요, 경제,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위해서 정말 일 많이 하셨어요. 아니 네. 제가 모르니까 저한테도 뭐 자랑 많이 양자 하셨어요. 컴퓨터 뭐 이런 거 자료를 주면은 제가 우리 내부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에치슨 라인, 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재정비하면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에치슨 라인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좀 저도 찾아봤어요. 왜 에치슨 라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에치슨 라인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이제 그건 좀- 제가 설명할까요? 네. 그 한국 전쟁이 터지기 몇 달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인가 에치슨 씨가 와서 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은 빠진다. 그래서 일본, 대만 뭐 이렇게 간다. 네.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오판하고 침략해왔다. 뭐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 안에 한국은 들어가야 된다. 뭐 이게 그때 굉장히 이제 좀 그러니까 저기 했죠. 대만의 어쨌든. 동쪽으로부터 필리핀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를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은 빠지는 거고 대만도 살짝 비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신 에치슨 라인, 반도체의 신 에치슨 라인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냐면 하버드에서 이제 그 반도체 심포지움이 여러 차례 열렸는데 그 여러 차례 열린 심포지움 가운데 작년 9월 달에 열린 심포지움에서는 전 백악관 반도체 조정관 로니 채터리 이 사람이 한 1시간 정도 그 미국의 바이든 정책의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 집중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지도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 지도에 한국과 대만은 빠져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쭉 설명을 하는데 한국이 그동안 했던 역할을 일본에게 분담시키고 대만의 TSMC가 했던 역할 중에 일부를 싱가포르에게 분담시키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 때문에 한국과 대만에 있는 것을 적당히 분산시키는 거죠. 이거가 저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머리를 땅 때리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야, 저거는 뭐지? 뭐 뉴스 서플라이 체인 지도라는데 거기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응?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 자료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2019년도에 중국의 그 인텔 다롄 공장을 SK 하이닉스가 사지 않았습니까? 약 11조에서 12조 사이로.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가 제가 보기엔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비싸게도 샀고, 인텔은 이것을 SK 하이닉스에 팔아먹고서 그 11조의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인도에 공장 짓고 있고요. 나머지는 독일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 있는 자기네 공장을 팔아서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이걸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시키는 거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이런 공장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근데 단 한 가지.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다른 공장을 사서 하나 덕본 게 뭐냐면요. 중국의 반도체 신규 장비를 수입을 못하게 규제했잖아요. 이게 지금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무한대로 연기돼 있는데 사실은 이 로비를 누가 했냐? 인텔이 했어요. 그것도 뭐 신제품 생산은 못하고 현재 그렇죠. 만들고 있는 것만 네.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텔이 했는데 이 인텔이 왜 했냐 그러면 로비를 SK 하이닉스하고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2025년까지 인텔이 이것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정말로 그렇게 규제를 하면 자기네가 이거 물건을 이제 공장을 못 팔아먹는 상황이 되잖아요. 계약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2025년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미국이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에서 좀 조금 더 떨어진 나라들로 이 공장을 옮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생산 체계를 조금 바꾸고 있는 밀어내고 거죠. 있다. 네. 밀어내고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이 뭐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주 방어선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 거기서 밀려날 수가 있다. 밀려날 수. 반도체 방어선에서 밀려날 수 있는 거죠. 근데 큰일 이제 나네. 여기서 핵심은 또 하나 핵심은 그러면 미국을 그렇게 만든 나라가 누구냐? 일본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과기부 장관과 외무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양수 겹장. 아베 밑에서부터 이 플랜을 짜가지고 미국을 설득했어요. 미국을 설득하고 그 설득의 결과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일본의 요구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버드에 와서 일본의 경산성 관리 와가지고 뭐라고 브리핑을 하냐면요. 일본은 실리콘의 섬이었다. 30년 전에. 세계 최고의. 우리가 다시 세계 최고의 실리콘 섬이 될 거다. 그래서 홋카이도에 새로운 실리콘 단지를 만든다. 이 실리콘 단지가 이제 2나노를 생산하겠다는 건데요. 2027년까지 AI 로직 칩을 만드는 겁니다. 홋카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브리핑을 해요. 반도체의 3대 조건, 사람, 전기, 물 가운데 물이 홋카이도처럼 풍부한 곳이 어디 있냐. 전기, 풍력 발전으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단가가 낮아진다. 사람, 일본처럼 숙련된 노동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다 플러스 한 가지 더, 알파.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동북아시아 지역이 바로 홋카이도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요. 이렇게 날라오면.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브리핑을 듣고, 이거 심상치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홋카이도에 라면 먹으러 가려더니 이거 큰일 났네. 지금 홋카이도에 라면 먹으러 다닐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중국과 가장 접경에 있는 대만과 한국의 비중을 줄인다. 아니 근데 우리 미국에다가 그렇게 뭐 자동차 공장도 뭐 하는데 미국이 왜 이러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국이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소재 장비는 일본,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제조업, 매뉴팩처링을 하는 나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매뉴팩처링은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 우리도 따라잡을 수 있어. 그리고 미국은 설계 부분은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머리와 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적당히 지금 선 정도만 유지하는 선에서 미국이 앞으로의 플랜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 주권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반드시 꼭 읽어야 됩니다. 박 원장님도 꼭 읽으시기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듣고 예. 보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양보하실 건가요? 이런 분이 해야 돼요. 난 지금 뭐 자기 머리만 띵한 게 아니라 언제 저렇게 박영선 장관이 공부를 해서. 근데 방송에서 출마 안 하겠다고 한 건 이거 공약이에요. 공약이죠. 이거 나중에 이거 증거가 돼서 출마 못 하십니다. 아니 정말. 글쎄 박영선 장관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시면은요. 그럴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아니 모르지요. 야, 난 놀랐어요. 근데 정말 반도체 지정학, 뭐 산업,
그다음 물, 전기, 사람, 인력 정책, 이야,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그 인력 정책 문제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의 반도체 학과의 인원수를 늘리고 또 학과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허가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반도체 학과에 붙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다 의대를 간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국가반도체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면요.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이 세 부서 가지고도 안 되고요. 외교부가 있어야 되고요. 교육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개 부처를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만 알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알면 그 일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각 나라가 일본, 미국, 대만, 싱가포르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고 예산을 여기다 하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제가 이 책 쓰기 위해서 싱가포르 다녀왔는데요. R&D의 경우에요. 싱가포르의 주룽혁신지구에 들어가는 기업, 이거 선발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R&D 직원의 절반을 싱가포르이 3년 내지 5년 동안 월급을 대줍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세계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이. 또 하나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 다 아시죠? 예, 주가 최근에 엄청 올랐죠.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싱가포르 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왔지? 이렇게 보니까 지난 한 해 엔비디아 매출이 약 30조 정도 되는데 싱가포르이 3조를 사간 거예요. 이거는 전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무슨 기업이 그렇게 많아서 3조씩 그 엔비디아 반도체가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필요하겠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 안 하고요. 아, 이 싱가포르이 이거를 중국에 우회 수출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3조 원어치를 어디다 갖다 팔 데가 없는 나라잖아요. 싱가포르 이거 도시국가인데. 그러면 싱가포르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냐면 미국에 와갖고요. 싱가포르 외교관이 미국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한테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를 하려냐고 강요하지 마라. 외교는 강요당하는 순간 실패하는 거다. 싱가포르는 절대로 미국과 중국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도 지금 싱가포르에 투자가 막 밀려듭니다. 중국 투자 밀려들고 미국 투자 밀려들고.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TSMC가 하고 있는 패키징 공정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칩렛인데요. 이제 전문 용어로. 이것이 이미 지난 10월 달에 가동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칩렛은 TSMC만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한국에서 아직 못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 해야 됩니다. 한국이. HB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HBM이라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빌딩처럼 켜켜이 쌓는 거거든요. 여기다 싸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빌딩처럼 싸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연산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럼 과거에는 왜 곽강받지 못했느냐? 너무 비싸서. 근데 AI 반도체 이 생성형 챗GPT가 나온 다음부터 이거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연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 떴는데 이것을 확 띄워서 각광받는 것이 지금 SK하이닉스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올라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왜 더 안 오르냐면 그 다롄 공장을 잘못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쇄작용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찾아와서 우리 HBM 하자. 그런데 삼성에서 그 당시 너무 잘 나갔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손님을 돌려보냈어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게 천추의 한이죠. 근데 SK가 그 소식을 딱 접하고서 젠슨 황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겠다. 그때부터 투자해가지고 지금 빚을 보는 겁니다. 아니, 그 책에 보면 네. 그 국가 반도체위원회 얘기도 하셨지만 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추태원 회장한테 거는 뭐 특별한 기대도 말씀하셨어요. 그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세 사람이 공통점이 많잖아요. 재벌 3세.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선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죠. 물론 앞뒤 조금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 세 사람이 다 반도체로 엮여 있어요. 어떻게?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렇죠. 그런 회사고, 정의선 회장은 반도체를 수입해야 되는, 제일 많이 그렇죠. 쓰는. 자동차 반도체를 많이 샀쓰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이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를 처음에 하겠다고 1983년도 2월 달에 도쿄 선언을 한 이병철 회장. 그 당시에는 일본이 너무 잘 나가갖고 오만해진 것을 미국이 강제로 눌렀잖아요. 엔화를 절상시키면서 1985년도 프라자 협정에서 그 틈새를 탁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그리고 그때 다 망한다고, 저 미쳤다고 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받아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축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전에는 이걸 일본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과 이병철 회장은 정말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죠. 미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 회장님들 중에 이런 통찰력을 가진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니 삼성 저격수가 이 또 대한민국 산업의 이 수호 여신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대만 TSMC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걸 추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의 역할은 다르고요. 분야도 다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TSMC가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거의 쫓아왔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똑같은 것을 찍는 대량 생산 시대의 그런 어떤 제조 기법이고요. 이 TSMC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주문 생산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영역을 TSMC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SMC는 사실은 미국에서 설계를 던져주면 그대로 하죠.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TSMC에 좀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 설계를 해서 이거를 처음에는 삼성에다가 줬었어요. 그런데 TSMC한테 뺏겼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갤럭시 핸드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 새나갈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TSMC는 그럴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TSMC가 그 뒤로 삼성전자를 완전히 추격했었죠. 네.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요약의 요약을 세 번째 하자면, 이야, 참 지정학이 왼수구나. 그 중국에서 좀 떨어진 지역의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키우려고 하는 미국.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북한하고 좀 잘 지내고 그러지 참. 여기서 한 말씀 제가 예. 더 하면, 지정학이 왼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지정학은 30년 내지 50년 사이클로 항상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은 우리가 자유무역주의 시대였고요. 지금부터는 블록 경제, 보호무역주의 시대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민주당이 신민주당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신냉전과 블록화가 지금 이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탈냉전과 세계화는 지난 30년 이미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외교, 안보, 경제 이런 전체 노선이 탈냉전과 세계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미국은 이미 블록 경제와 그다음에 이 신냉전 체제로 이미 대비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바이든 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아직도 이 세계화의 자유무역주의를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미 다 블록 경제로 넘어갔는데. 예. 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네. 토니 블레어 생각나네요. 그 뉴 레이버
신노동당 제3의 길. 노선으로 그 집권에 성공했죠. 그런 것처럼 신민주당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 네. 미국 가시면 안 되겠는데. 오늘 갑자기 반도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이 뭔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난 좀 실장님이 한번 오늘 요약을 해주시죠. 아니 제가 이제 국정원장 하면서도 뭐 양자 컴퓨터다 뭐 삼성 어디를 가면 무슨 평택공장. 평택공장. 평택공장 가면 네. 뭐 세계에서 없는 뭐가 있으니까 가보라 어쩌라 해서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서 나는 뭐 별거 아니겠다 했더니 오늘 보니까 도저히 내가 경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밀어줘야겠다. 저는 오늘 박남매의 또 다른 변화를 봤습니다. 박영선 장관님은 미국 가서 유식해져서 돌아왔고, 우리 박지원 실장님은 그냥 지금도 해남 완도 지금도 일단 들어가시고 뜻을 좀 더 정리하시고. 예. 박영선 주권국가의 대통령 박영선, 비서실장 박지원 이 체제로 가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꾸로 들으시면 됩니다. 거꾸로. 오늘 클로징 멘트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시죠. 예. 말씀하세요. 형님 먼저. 제가 있는 사무실이 중기부 일부가 산하기관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중기부 공무원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야당이니까 박남회 화이팅 하고 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기뻐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한 2년 사이에 장족의 발전과 변화를 해오신 박영선 장관을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지도자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끌지 못하면 적응이라도 해라. 그런데 이끄는 박영선, 적응하는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또,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오랜 기간 있다가 지금 한국에 나왔더니요. 우연히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 저 해남 출신이에요. 그래요? 왜 저는 고향이 창녕인데, 경상도 창녕인데, 왜 해남 출신? 처음엔 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 박지원 선배님이 생각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해남은 이러고 이런 거 좀 전해주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요게 조금 부족해요. 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대전환 한 바퀴 그 이제 모든 것이 대전환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어른이 필요하고 특히 지혜로운 어른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정말로 그 공정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정치를 정말 종식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반도체 이 주권 국가, 이건 제가 사실 지금 이게 저의 6번째 책인데요. 가장 공들인 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저는 이 메디치 미디어의 김현정 대표가 저도 여기 출연을 해서 반도체 주권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메디치 미디어에서 나온 게 아닌데. 저희는 그보다는 좀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 너무 미안해서 못 나가겠다고 했더니 똑같은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폭이 넓습니다. 앞으로 크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통령의 김현종 비서실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출판사라도 잘해야죠. 한동훈의 난이냐 팽이냐. 박 시장님은 팽에 가깝다고 하셨고, 반도체가 우리를 앞으로 더 매개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위원회를 만들자. 예. 위원장 박영선.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들으시고 또 피카베가 뭐 큰일인데. 그분 좀 바쁘시잖아요. 회의 못 나가시는데 지금. 이런 질 높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메디치 메디어. 지금 이 순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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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티셔츠에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써있죠. 언론 자유와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파이팅!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하면 이깁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